안녕하세요. 굉장히 가식적인 인사긴 한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중간고사 대비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학년 중간고사 범위는 다 알다시피 이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단체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현대사에는 민주화 항쟁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는데요.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일제강점기 모습은 저번 시험에 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선생님이 일부 몇몇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시험 범위에서 어렵다는 민주화 운동, 우리 현대사에 있던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민주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안 했는데 확실히 이제 막바지에 시험 진도 나간다고 급하게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자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가장 첫 번째 4.19 혁명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 택시 운전사 영화 배경이 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보통 뭐 5.18 광주 항쟁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겠고, 마지막 민주화의 완성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 6월 민주항쟁, 6월 항쟁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중에 역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 친절해요. 숫자가 딱 순서대로네요. 4.19 혁명이 되겠고요. 자, 4.19 혁명. 바로 이승만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지만, 자, 이승만 정부,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최초의 정부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건국자의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뭐,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오바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승만 정권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미션이 있었어요.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러냐? 두 가지 미션이 지켜져야 됐어요. 바로 첫 번째가 3년 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일파 청산, 두 번째, 그 다음에 당시 민중들이 가장 원하던 토지개혁의 문제,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는데요. 자, 결과만 보자면, 농지개혁 같은 경우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지주소작제라는 시스템을 없애고 자작농의 숫자를 늘린 것 자체는 팩트니까. 자, 그렇지만 당시 국민들이 만족스러워 할 만큼의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도, 인기도가 점점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국회가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이 국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뽑힌 상태에서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국회 안에서는 당시 우리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때는 간선제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상황인데 이승만을 따르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파를 장악하지 못한 이 국회에서는 간선제 시스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감을 겪고 있던 상황인데 이 당시 6.25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6.25 전쟁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이승만은 당시 임시수였던 부산에서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 방식의 대통령 선출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승만은 일단 어쨌든 무시할 수 없어요.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5 과정에서 어쨌든 이 남한을 지켜내려고 하는 전쟁 영웅이랄까? 지도자랄까? 그런 면모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어쨌든 지도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승만의 인기,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존재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국민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선제를 하면 현재 이승만에 따르지 않는 세력이 많았던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되긴 어렵지만 직선제라면 국민 지지도가 높은 지금 상황에서 해볼만 하다 여기게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발췌개헌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발췌개헌. 발췌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발췌를 해왔다라는 건데요. 당시 원래 이승만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 제시를 하죠. 하지만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국민투표가 가능냐,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1952년 부산 파동,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이승만은 일으키게 되면서요. 국회를 비롯해서 이 부산 주위를 군대와 경찰로 감싸게 돼요. 그러면서 포위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법률상 한 번 부결된, 한 번 결정이 거부된 법안은 똑같이 두 번 다시 제출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한 번 거부된 직선제 개헌안을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어서 이 앞에서 내놨던 직선제 개헌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다시 개헌안을 내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총칼을 든 군인과 경찰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개헌안 거부합니다. 힘들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발췌 개헌은 결국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승만은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오르게 되죠. 뭐 사실상 그냥 연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뭐 호칭은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자, 당시 우리나라 법률상은 두 번까지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재헌헌법에서 대통령은 중임 두 번까진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6.25도 마무리 짓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또 임기가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아쉬운 거죠. 내가 두 번만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세 번도 하고 싶고 네 번도 하고 싶고, 원래 권력이란 게 무섭습니다. 한 번 잡게 되면 놓기가 싫은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권력을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많지는 않은데, 자,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계속 대통령 하고 싶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률을 뜯어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 4.4.5입 개헌이 되겠고요. 발췌 개헌이 이루어진, 선생님 기억에 맞다면 2년 뒤인 1954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지는 그런 거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도 하고 싶고 네 번도 하고 싶고 다섯 번도 하고 싶고 내가 죽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하니까, 나는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나는 이 나라의 시작이었으니까 이 초대 대통령에 한정해서 초대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요 원칙이 4.4.5입입니다. 사실상 독재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평생 권력을 해먹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무제한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내놓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역시 이때도 국회가 이제 이거를 심사를 해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만 당시 통과를 하려면은 135.3333명, 즉 136명이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0.33명. 보통 반올림으로 생각하면 버려야 될 것 같지만 0.333도 어쨌든 사람 수거든요. 근데 사람 수가 0.333은 될 수가 없으니까 한 명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6명이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의 장난인가. 135명이 찬성을 한대. 오마이갓.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수학 원리를 여기다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사람 수 계산이기 때문에 일반 수학하고는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초빙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2.333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리를 내세우게 되고요. 즉, 반올림 법칙. 4.4.5입. 4는 버리지만 5는 집어넣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
전날에 부결로 결정이 됐었던 이 4.4.5 개헌을 뒤집습니다. 자, 그러면서 135명이 찬성했으니 이건 통과다라는 우기 정책으로 결국 이 4.4.5 개헌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또 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네요. 자, 그게 이거 일단 제끼고. 자, 그렇게 시작된 선거가 3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이 선거가 조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승만이 확실히 못났으니까 국민들이 깨닫고 이승만을 안 뽑아주려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거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승만은 여전히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물론 예전만큼 인기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자기 같은 당인 자유당의 대표로서 또 한 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당시 선거는 세트로 나와야 돼요. 지금 회장, 부회장이 같이 팀을 짜서 보통 선거 후보로 나오는 것처럼 부통령,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때 2인자 역할을 할 우리로 치면 부반장, 부회장에 해당하는 부통령을 같이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승만하고 세트로 나온 사람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기붕. 나 솔직히 이거 한 번 듣고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는데 이기붕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 이기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 상당히 인기도가 떨어지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냥 이승만하고 친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자유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라는 건 항상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유당이 이승만을 내세워서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니까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당을 만들어요. 야당이죠. 이 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승만과 이기붕을 저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팀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앞불싸. 가뜩이나 솔직히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 좀 잘 나가는 상황이에요. 잘 나가는 상황인데 당시 조금 국민 여론 어떻게 조작을 해보면 어떻게 이게 좀 이끌어보면 이승만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조병옥이라는 후보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병사를 합니다. 선거운동 도중에 이미 후보 마감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혼자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선거가 필요가 없죠. 이미 이승만은 당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당과 이승만은 으쌰으쌰 행복해 죽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인자가 될 이기붕이 문제였던 거죠. 자, 국민 지지도가 별로 없어요. 인기 없어요. 이 사람 누군지도 잘 몰라요. 뭐야, 갑툭튀? 듣보잡? 이런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이승만은 당선율이 100%인데 이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이 이기붕의 당시 라이벌이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이 장면인데요. 인기 좋습니다.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링이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한데 부통령은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설사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는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 불안한 건 당시 이승만이 거의 80 가까이 된 노인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장수하셨죠. 이미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했을 때도 80은 지금도 솔직히 80이면 많으신 편이긴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승만이 심장마비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이승만이고 자유당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잘못하면 이 권력이 민주당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자유당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선거를 조작합니다. 자, 이게 3.15 부정선거가 되겠는데요. 자, 자유당은 생각한 거죠. 우리 국민이 아직은 선거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조작을 해도 모르지 않을까. 모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거의 1960, 70년까지 금품을 나눠준다든가 선거운동 도중에 수건을 뿌리고 치약을 뿌리고 여러 가지로 요즘 기준에서 불법 선거라고 할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기는 했거든요.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이 3.15 부정선거는 조작의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없는 건 누가 생각해도 투표란 건 선거란 건 비밀 선거고 비밀 투표인데 앞에 웬 깡패 건달들이 감시를 하고 표를 강제로 찍게 만든다는 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이승만 이기붕이 당선이 되는데 진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모자라고 아무리 잘 모른다고 해도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선거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해 그 가뜩이나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사과 및 이 올바르지 않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담은 여러 가지 시위, 데모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이걸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시 정권, 이승만 정권은 이걸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요. 당시 탄압의 주 도구로 쓰였던 게 최루탄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고춧가루가 가득 든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하늘에다 쏘아 올리면 막 매서운 가루가 막 떨어지게 되면서 눈, 코, 입에 들어가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틈을 타 시위대가 우왕좌왕할 때 잡아들이는 요런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당시 독재 정권 내지 그냥 시위 탄압할 때 많이 쓰였던 도구예요. 참고로 지금은 내가 알기로 불법이고요. 너무 잔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뭐 영화 1987, 택시운전사 등등에 보시면요. 막 사람들이 시위대 지나갈 때마다 하얀 가스가 막 풍기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치약을 막 코 밑에다 묻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치약 매운기 때문에 좀 덜 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많이 쓰였던 도구예요. 최루탄은. 이 도구로 시위 데모를 탄압하는데 이 우왕좌왕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 학생이 사라집니다. 자, 마산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역시 그때도 최루탄이 터진 거죠. 이때 마산에 한 대학생이었던 아주 유명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실종이 되게 되고요. 자, 아들내미가 실종이 됐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이 아들을 찾겠습니까? 부모죠. 그래서 엄마, 아빠, 특히 엄마였던 권찬주 여사를 중심으로 이 김주열을 찾기 위한 운동이 막 퍼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민주화인 거죠. 시위 도중에 사라진 학생을 찾아라. 이 시위하던 학생이 어디로 갔느냐. 이 민주적인 국가에서 갑자기 왜 시위 도중에 사람이 없어지냐, 실종이 되느냐. 막 이러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주열이 경찰서에 끌려갔다.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경찰서 아무리 뒤져도 김주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며칠 후, 그러니까 이 김주열이 실종된 지 거의 한 달쯤 후 일이에요. 한 달쯤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이 되고요. 근데 그 시신이 여러분 학습지에 사진이 담겨 있지만 정말 참혹하죠. 사람이 안 그래도 물에 빠져가지고 딩딩 부는 상태인데 그것만 해도 혐오적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 상황에서 사람 눈알에 최루탄 그 총알 폭파 장치가 박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시신이 발견이 되고 이걸 우연히 그물인가 낚싯대인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데 엄마가 오열을 했겠죠. 선생님도 권찬주 여사를 우연히 시위 장면에서 한번 뵙긴 했는데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빠라면 내 자식이 실종됐다 찾았는데 눈알에 최루탄이 박힌 채 팅팅 불어가지고 시체 상태로 발견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한 거죠. 왜 최루탄이 눈알에 박혀 있느냐. 최루탄을 사람한테 쐈던 얘기예요. 총을 사람에게 겨눴던 얘기예요. 정부가. 민주국가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나서는데 경찰 군대가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 김주열 시신이 목격되면서 특히 김주열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서울 및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분노 폭발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거나 계획하는 과정이었는데 4월 18일 시위를 했던 건지 계획인지는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고려대 학생들이 이 한밤중에 역시 시위를 참여하려고 했던 학생이죠. 참여했던 학생이거나 이 학생들이 습격을 당해요. 근데 이 습격한 범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막 병원에 실려가지고 딱 이제 막 고백을 하는데
깡패들이 공격을 했는데 이 깡패들 정체가 알고 보니 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서 고용했던 정치 깡패들이었다라는 거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정부가 안 그래도 이런 것들 비민주적인 탄압을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한밤중에 막 대학생들을 습격을 하고 댕겨.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막 그냥 시위에 좀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밤중에 깡패들 나라를 습격하고 구타하는 나라에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이고요. 자, 결국 그래서 정리하자면 4.19 혁명, 이승만의 오랜 독재, 장기 집권과 결정적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돼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가 사람들에게 저항감, 반항감, 거부감, 요런 것들을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하면 이거를 가속화시키고 공감대를 만들어준 게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주열 학생이나 김주열 이런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김주열 열사, 민주화 투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목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화를 바람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이 4.19 혁명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일반 가정주부, 아빠, 엄마, 직장인들 이승만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겠다. 이승만 정권 밑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민주적으로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분노해서 일어났던 게 4.19 혁명이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 국민이 직접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사건은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요. 혁명이란 건 아무 단어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결국 이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용어를 알고 있죠.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전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셨죠.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스스로 내려오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당연히 이승만 덕분에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유당 역시도 붕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치 세력, 정치 권력이 라이벌이었던 민주당에게 넘어오게 되고요. 이 민주당에서 장면이란 사람을 내세워서 정부를 수립해요. 이걸 흔히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왜 다른 데선 정권 정부라고 하는데 얜 내각이라고 하느냐? 실은 여러분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는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이때 법이 바뀌어요. 워낙 대통령이 너무 강력하고 대통령이 오래 해먹는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몰려있다. 이 부분에 당시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 중심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라는 시스템을 이때 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시스템이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 실시가 되는 의원 내각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요. 내가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또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영상이니까 여기서만 설명할게요. 필요 없다 생각되는 친구는 패스하세요.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수상 총리 있죠. 수상이나 총리를 선발해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자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요. 의원 내각제는요. 보통 국가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영국, 일본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왕이 없어도 이걸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처럼 대표 역할을 할 사람이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데 이 역할을 가른 거죠. 갈라서 하나는 총리에게 하나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는 여기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요. 그만큼 이 사람은 나라의 얼굴 요런 식으로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 국가 운영의 핵심은 총리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 총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의원들이 국회나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줘서 뽑혀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못한다, 좀 모질한다 싶으면 바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지만 언제든지 견제가 가능한 자가 총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서 견제가 어려웠던 요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당시 국민들은
이전의 대통령이 너무 강력해서 견제가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4.19 혁명까지 갔어야 됐단 말이야.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요 제도를 바꿔요.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게. 얘가 조금이라도 욕심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잘라버릴 수 있게. 총리를 뽑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이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면입니다. 대통령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장면 의원 내각제니까 장면 내각, 장면 정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장면이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4.19 일어나고 얼마 안 됐어요. 팍팍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장면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하나인 거죠.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길, 민주화를 달성하길. 동시에 6.25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발 경제가 좀 나아지길.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먹고 살기가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국가가 만들어지길.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꿈인 거예요. 오늘날하고 당시 사람들이 이걸 소망해서 장면 내각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좀 당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 처리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져요. 그리고 이게 의원 내각제의 단점이기도 해요. 실은 견제가 쉬운 만큼 총리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죠. 원래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혼자서 독재적으로 빡 결정해. 장점은 효율적이죠. 속도가 빨라요. 이 사람이 결정한 대로 쭉쭉 따라오니까. 단점은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의 의견이 무시된다. 이 무시된다가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좀 빠르게 문제 해결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빠르게 결정할 수 없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거죠. 조금씩 우리가 다듬어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적으로 살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하지만 이 잠깐의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시 군인이었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결국 박정희는 자신을 따르는 군인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장면 내각을 뒤엎어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이 사건을 흔히 우리는 5.16 군사정변, 5.16 군사 쿠데타 이렇게 부릅니다. 쿠데타, GD 노래 제목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힘으로 나라를 뒤엎는 현상, 정변, 정치적으로 변화를 갑자기 가져오는 것,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그러면서 세워요.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군부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국 이 군부는 오래가지 못한 채 얼마 후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 선거로 출마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선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군부란 내용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었죠. 원래는 중간에 군사정부, 임시정부 같은 게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박정희가 나름대로 국민 지지도를 얻어서 박정희 정부를 구축을 하는데, 그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좀 기다려줬으면, 혹은 장면이 좀만 더 빨리, 물론 빨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빨리 일 처리해줬다면, 등등의 일들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어쨌든 근데 솔직히 4.19 일어나고 한 달도 안 됐거든. 수습하기 힘든 시기긴 해요. 근데 이 틈을 못 참고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실은 박정희 일생을 살펴보면 박정희는 야심이나 권력욕이 꽤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 재밌는 건 선생님 되려고 사범대 나왔던 사람인데요. 와, 박정희 대통령이 선생님이었다. 완전 또 세상이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선생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 왜 군인이 됐을까? 일제강점기 군인은 힘이었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단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조선 총독은 군인이었다. 군인은 힘이었어요. 군인은 권력의 화신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군인이 됐다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정치를 해야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앞에서 봤었죠. 이승만이라는 사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돼요. 나름대로 일본에 저항하려고 했었고 독립운동가였고 뭐 자랑스러워할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양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말년의 행보, 마지막의 행보는
너무 비민주적이었죠. 전형적인 독재자 코스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한 부분이 딱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내내 대통령으로 뽑아줬어요. 이승만은 영웅이었거든요. 영웅. 이미지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독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국민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내가 대통령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이 사실을 배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 사범대까지 갔다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죠. 엄청 머리가 좋아요. 자, 결국에는 박정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으면 내가 독재자가, 대통령이 평생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앞서 말했죠. 당시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건 두 가지요. 민주화와 경제 발전. 박정희 입장에서 이건 어렵죠. 민주화는 하면 안 돼요. 자기 권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단, 뭐는 가능하냐? 경제는 가능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힘쓰게 되고요. 자, 경제 개발 엄청나게 노력하게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첫 번째는 끝.